춘천유무 시리즈 59편 빈집. 오늘의 얘기는 흔하디 흔한 얘기야.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있던 빈집 얘기. 나 서울 살던 초딩 시절 우리 집 가는 길에 있던 조그만 단독주택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 우리 집도 그런 집이었고 그 동네 집들이 거의 그런 형태였어. 보통 방 두세 개, 부엌, 거실, 조그만 마당. 나 단독 살던 남자야. 못 사는 동네. 우리 학교 등굣길에 있던 그 집이 언젠가부터 빈집이 되었어.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비 때문에 그 집 가족들이 야반 도주를 했나? 그럴 거야. 사람들이 몇씩 찾아오고 그 집 앞에서 막 큰 소리로 욕도 하고 화풀이로 대문도 때려 부수고 했거든. 우리 집에서 얼마 안 떨어진 집이었는데 사람이 안 사는 데다 대문까지 부셔지다 보니 급격히 폐가가 되어가더라고. 몇 개월이 흘러 한 여름을 나고 나니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폐가의 위험을 갖추었어. 집 하나 훅 가는 거 금방이더만. 그런 집은 대부분 그렇듯 그 집도 그 동네 공부 싫어하고 말 지은하게 안 듣는 소위 불량 형아들의 아지트가 되었어. 때론 일탈의 장소로 형 누나들의 미팅룸이 되었고 때론 가출한 이 나라의 새싹들의 하룻밤 합숙소가 되기도 한 그 집은 항상 본드와 부탄을 부는데 사용한 검정 봉지야 빈 가스캔이 어지럽게 굴러다녔지. 내가 예전 글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게 폐가야. 산 사람 피해서 귀신 꼬이기 마련이야. 산 생물이 아닌 무생물인 집은 거기 사는 사람을 통해 온기와 생기를 얻어. 그래서 사람이 떠나면 급격히 기운을 잃어. 그런 생기를 싫어하는 귀신들이 터잡고 사는 거야. 그 집은 급기야 일부 간땡이 부은 형들이나 범죄자만이 찾는 명소가 되었지. 매일 지나다니는 나는 처음엔 좀 꺼려지는 정도였는데 나중엔 쳐다보기도 싫을 만큼 무서워졌어. 그러다 어느 날 기어이 사단이 일어났어. 아침에 언제나처럼 밥 먹고 씩씩하게 학교를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그 집 앞에 이른 시간인데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대고 있었어. 난 너무 궁금했지만 지각하면 혼나니까 일단 학교를 갔어. 학교가 동네다 보니 학생들도 다 동네 사람들이었는데 등교를 했더니 우리 집 근처가 집인 친구가 나한테 묻더라고. 둥이야, 너 새벽에 들었어?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에 그 빈집 쪽에서 전설의 고향 소리가 났대. 비명 소리 말이야. 친구도 더 이상은 모르겠다고 하는 거야. 말을 꺼내질 말지. 내 성질 알면서. 그날 하루 종일 궁금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학교가 마치자마자 정보 수집을 위해 동네로 뛰어갔어. 이모네 집도 안 들리고 말이야. 내가 이모네 집을 안 들리는 날은 1년에 손으로 꼽았거든. 갔더니 역시 내 짐작대로 정보의 보고인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수다를 떠시는 중이었어. 분명 그 일에 관해서인 것 같았어. 내가 어릴 땐 거의 멜빵 바지를 좋아해서 그걸 많이 입었거든. 난 닌자로 변신해선 바퀴벌레처럼 사사삭 아줌마 뒤에 숨었어. 그리곤 멜빵 바지 앞주머니에 손을 찔러놓고 엿듣기 시작했어. 겨우 아줌마들 허리에도 못 미칠 꼬마라 아무도 모르더라. 워낙 여럿이 얘기하셔서 헷갈렸지만 정보를 분석한 결과는 이랬어. 그날 밤 새벽 3시경 고요한 밤에 그 집 쪽에서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해. 그때까지 깨어있던 사람들과 그 소리에 깬 사람들이 파출소에 신고를 했었나봐. 잠시 후 경찰이 오고 혹시 범죄가 발생했을지 몰라 랜턴을 켜고 긴장해서 그 집을 수색하는데 가출 청소년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3명, 한 명은 거실에, 둘은 방에 기절해서 쓰러져 있었다고 해. 경찰 아저씨들이 억지로 정신이 들게 깨워선 파출소로 데리고 갔는데 눈이 풀려선 한동안 덜덜 떨기만 하고 말을 못하더래. 시간이 좀 지나고 진정이 좀 된 후 얘기를 하더래. 그 집에서 귀신을 봤다고. 경찰 아저씨들이 웃었대. 그분들이 그걸 믿을 리 없잖아? 경찰이 니들 본드 불었지? 하고 야단을 치셨는데 그 형들이 불긴 불었는데 정말 귀신은 봤다고 하더래. 그래서 시간도 있어서 얘기를 들어줬나봐. 그 형들이 그날도 거기서 놀기로 하고 술이랑 담배랑 본드를 사서 갔었나봐. 그리고 밖에서 안 보이게 조그만 후레쉬를 켜고는 본드 한 봉지씩 하셨나봐. 그렇게 해롱해롱 해서는 웃고 떠들며 놀았다고 해.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같이 갔던 세 친구 중 한 친구가 들어오더래. 분명 옆에 앉아 같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방에 있던 두 형은 놀라서 너 어디 갔다 오냐고 했는데 그 형은 배 아파서 아까 화장실 갔다 오는 거라고 하더래. 머리가 삐쭉 설 대로 서서 정신이 든 한 형이 지금까지 얘기를 나누던 자기 옆자리를 황급히 비췄는데 지금까지 화장실 갔다 온 형이라 생각한 그것은 불빛에도 가슴 밑으로만 선명히 보이는 모습으로 옆에 앉아있더래. 그 형은 누구냐 너? 하며 더듬으며 물었는데 후레쉬 불빛에도 보이지 않던 얼굴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긴 모기에 달려 툭 튀어나오더니 불을 비춘 얼굴 앞에 들이대며 웃으며 그러더래. 이런, 들켜버렸네. 그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방에 있던 두 형이 A와 B라면 지금까지 얘기한 건 A 형이었어. 그 형은 자기 왼편에 비춘 거였지. 목 긴 귀신이 화장실 갔던 형이라 생각한 거지.
그때 옆에 앉아있던 B 형도 떨리는 손으로 겨우 라이터를 켜서 자신의 오른편을 비추고 있었다고 해. 그 형은 화장실 갔다 온 형이 자기 오른편에 앉아있었다 생각한 거지. 라이터 불빛에 비친 그놈은 생전 본 적이 없던 놈이래. 근데 그런 놈이 친구인 척 친구 목소리로 얘기를 한 거야. B 형이 놀라서 엉거주춤 일어나 소리를 질렀어. 누구야?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웃으며 감았던 눈을 뜨더래. 눈동자가 좁쌀만하고 전부 하얗더란다. 그런 얼굴로 웃으며 그러더래. 이런, 나도 들켰네. 그게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이었어. 그리고 A, B 형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어. 방문 앞에서 그 광경을 본 화장실 다녀오던 형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을 갔어. 지 혼자 살겠다고 친구 다 버리고 말이야. 그런데 세 걸음도 못 갔대. 돌아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C형 앞엔 방 안에 기절에 쓰러져 있던 두 형이 서 있더래. 놀다가 어디 가냐 하면서. 이 일을 겪은 그 형들의 얘기는 묵살되었어. 그냥 본드를 불어서 집단 환각을 일으킨 걸로 가볍게 취급되었지. 그리고 그 집은 계속 방치되었어. 그 집을 등하교 때 계속 지나다녀야 하는 건 내겐 여간 고역이 아니었어. 그 집에 꼬이는 귀신들이 특별히 나쁜 귀신들은 아니어서 해입은 기억은 없었지만 지금과는 달리 경험 부족인 어린 시절이라 어쩌다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호기심에 쳐다보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심히 당황하고 다 보인다고 표시 팍팍 내고 다녔거든. 그 집에 놀러오는 귀신들은 나만 지나가면 다들 창가에 모여서 쳐다보고 그랬어. 그러다가 사건이 또 터졌어. 이번엔 지난번 본드 사건과는 다른 강력 사건이었어. 본드 사건은 미성년자들의 소소한 일탈이라 처벌 대신 집으로 연락이 가서 법의 응징 대신 아버지의 구타 응징을 받고 말았는데 이번엔 교도소 갈 일이 생긴 거야. 본드 사건 이후 한참이 지난 후 또 밤에 그 집에서 단발마의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해. 난 또 못 듣고 쿨쿨 잘 잤는데 아주 그날은 동네에서 난리가 났더라고. 다음날 등교할 때 데자뷰를 보면서 또 하교와 동시에 얘기꽃을 피우고 계신 아줌마들 틈으로 잠입했어. 그날 들은 얘긴 이래. 그날 새벽 발전기에 들어선 어떤 남자가 혼자 귀가 중인 아가씨를 따라가서는 우리 동네에서 흉기로 협박을 해서는 그 집으로 끌고 갔었나봐. 그리고 나쁜 짓을 하려고 여자를 눕히고 작업을 하려는데 아가씨가 반항하자 때려서 기절을 시켰대. 그리고는 아가씨 속옷을 벗기고 작업에 들어가려고 자기 바지랑 속옷을 벗고 여자 위에서 못된 짓을 하려는 순간 뭔가 이상하더래. 여자 머리맡에 없던 신발끈이며 발끝이 보이더래. 그래서 뭐지? 하고는 고개를 들어봤는데 귀신 3-4명이 흥미롭게 쳐다보고 있더래. 쪼그리고 앉아서. 흡사 뭐해? 다음 편 하는 것 같더래. 남자는 온 동네가 울리도록 비명을 지르고 기절했어. 경찰들이 도착해서 발견했을 땐 더러운 방바닥에 날도 추운데 아랫돌이 다 깐 남녀가 기절해 있었대. 여자는 맞아서, 남자는 귀신 보고 놀라서. 그리고 그 새벽에 은팔찌 채워져선 순찰차에 끌려갔다고 해. 결국 그 남자는 폭행, 협박, 땡간 미수로 교도소 간 걸로 알아. 아가씨는 다행히 일을 당하기 전에 귀신 때문에 남자가 기절을 해서 본의 아니게 귀신들에게 은혜를 입은 게 되었지. 그 뒤론 그 집에 대해 밤에도 특별히 경찰들의 순찰이 강화되었는데 집은 이젠 부수고 새로 짓는 방법밖에 없을 만큼 부서졌어. 그렇게 동네에 흉물이 되어가고 자꾸 이상한 일이 있고 그 집에서 귀신 봤다던 사람도 여럿 나오던 어느 날이었어. 언제나처럼 학교를 끝내고 이모네 집에 갔어. 손님이 와 계셨는데 많이 보던 아저씨였어. 난 잠시 생각하곤 아저씨가 누군지 알았어. 우리 집에서도 몇 번 찾아오신 적이 있던 우리 집 근처 사시던 우리 동네 동장 아저씨였어. 나중에 아저씨가 가시고 난 후 들어보니 아저씨는 그 집 문제로 이모에게 찾아온 거였어. 처음에 미성년자 일행에 말했을 때야 아무도 믿지 않고 웃어 넘어갔지만 그 뒤에 나쁜 아저씨 사건도 있고 심심치 않게 들리는 목격담의 등장으로 그냥 넘어가기 힘들게 된 거야. 그렇다고 정식 의뢰해서 굿을 할 수도 없고 관내에서 무당에게 굿 의뢰를 했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난리 날 거고 빈집이었지만 어엿한 사유지산인데 함부로 철거도 못할 일이고 이모는 알겠다고 하시고 아저씨를 돌려보내시곤 다음날 준비를 하여 그 집에 가셨어. 나도 역시 이모를 졸라 치맛자락 꼭 붙들고 쫄랑쫄랑 따라갔지. 나의 히어로 이모가 계신데 무엇이 무서우랴. 어린 시절 난 이모는 염라대왕이랑 맞짱 뜨셔도 이길 줄 알았어. 어린 아들이 보기엔 아버지가 세상 제일의 용사이든 말이야. 이모는 그 집에 가서는 준비해 가신 막걸리를 집안 여기저기 떠놓으시고 기도를 하셨어. 그런 후 막걸리를 집 안과 집 주변을 골고루 뿌리시고는 준비해 가신 부적을 집 여기저기 붙이시고는 내게 둥이야 가자. 이제 이 집 나중에 부술 때까지는 귀신들 안 들어올 거니까 이제 괜찮아 하셨어. 그 뒤론 그 집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보지 못했어.
물론 이상한 거 본 사람도 없었고 이모가 낮에 몰래 하신 거라 사람들도 몰랐기에 그 집은 귀신 나오는 집으로 소문이 나서 그 뒤론 몰래 숨어 들어가는 사람도 없었어. 그리고 어느 날 다 해결이 되었는지 그 집은 철거가 되고 거기엔 새 집이 지어졌어. 새 집에 이사 온 사람들도 이모가 귀신들 다 내보내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방비를 해주신 덕에 붙박이 지방령이 되진 않았기에 귀신들에게 시달리는 일은 없었지 하면서 춘천이모 시리즈 59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사람이 살다가 떠나버린 집 같은 거 뭔가 제 생각에는 되게 뭔가 산골에 하나 딱 지어진 마을에 있는 집 말고 폐가 뭐 흉가가 되면은 거기에 좀 귀신이 꼴 것 같은데 마을 중간에서 뭔가 집이 사람이 다 떠나고 오래돼도 이렇게 뭐 폐가 흉가 뭐 이런 식으로 되긴 하나 보네요. 근데 문득 궁금한 게 거의 그럴 일이 없기는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빌라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공실이라고 하나요? 되게 뭐 오래되면은 훼손하지 않아도 사람이 뭔가 오랫동안 온기가 없으면은 거기에도 뭔가 귀신이 좀 꼬일까? 다시 사람이 채워질 때까지? 왜냐면 사람의 온기가 없으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읽으면서. 춘천일모 시리즈 60-1 춘천여사스 스토리. 오늘은 귀신 얘기 아니고 나보다 훨씬 더 여러분에게 인기 많고 사랑받으시는 우리 이모가 무당이 되신 얘기를 해줄게. 개인적으로는 귀신 얘기보단 난 이게 더 재미진데, 이모는 내가 지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강원도 춘천 두메산골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셨어. 예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엄마보다 2살 위시지. 그런데 이젠 우리 어머니도 이모를 완전히 믿고 인정하시지만 아직도 한 번도 언니라고 안 불렀어. 나 어릴 때 하도 대판 여러 번 싸우셔서 자존심상 꿀리기 싫으신가 봐. 그래도 마음으로 정말 고마워하시고 항상 뭐만 생기면 이모부터 챙기시는데, 이제 이모가 자리 털고 일어나시면 두 분 어머니 모시고 여행이라도 가서 묵은 앙금 털고 잘 지내시게 하는 게 내 임무겠지. 지금은 춘천이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뭐라고 하는데 이모는 춘천 얘기만 나와도 진저리를 치셔. 당신의 기억엔 그곳은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는 아픔밖에 없는 곳이기에. 이모네 집은 산골에 화전과 조그만 집 앞 밭을 일구던 아침 먹고 나면 점심을, 점심 먹고 나면 다시 저녁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극빈 가정이었대. 하긴 그 시절 그런 집이 어디 한둘이었겠냐마는 이모는 형제도 많았어. 6남매였다고 하셔. 다 죽고 이젠 이모랑 막내 남동생만 사셨지만 똥꼬 찢어질 만큼 극빈 화전민 집안에 딸이 뭐 먹고 살았겠어. 이모가 지금 저리 비리비리 하신 저질 육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난 저기서 찾아. 불쌍한 춘천댁. 그런 집인데 전쟁까지 났으니 무슨 좋은 일이 있었겠어. 이모가 당신 얘긴 절대 잘 안 하시는 분이지만 난 함께한 세월이 길다 보니 알게 된 얘기들이야. 심지어는 뜨개 아저씨에게도 잘 안 하시는 이모 과거사. 감자라도 배불리 한 끼 먹은 날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하루였다고 해. 그런 힘든 삶 속에서도 불행은 찾아오더라고. 그나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시던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어. 도와줄 사람 하나 없어 어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산을 파고 아버지를 땅에 묻었어. 아이들은 아직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서 가족의 생계는 온전히 어머니의 몫이 되었대.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도록 뼈가 가루가 되도록 일을 하셨지만 어머니까지 7이나 되는 대가족의 생계를 이어가시기가 너무 힘들었대. 지금 내가 생각하기엔 아마 영양실조였을 듯. 형제들이 하나 둘 병으로 쓰러지고 연달아 오빠 언니 4명이 세상을 등졌대. 그리곤 마지막엔 어머니까지 쓰러지시곤 결국 그 해를 못 넘기곤 병으로 돌아가신 거야. 밥도 못 먹는 판에 약인들 한첩 쓰셨을까? 이모는 2살 어린 남동생과 함께 그 겨울 언 땅을 파고는 아버지 옆에 어머니를 손수 묻으셨다고 해. 그리고는 대를 이을 남자아이가 없던 먼 친척이 찾아와 남동생만 데리고 갔대. 둘밖에 안 남은 남매인데 좀 걷어주시지. 그때 이모 나이 겨우 11살이었다더군. 11살짜리가 그 산중에 혼자 무슨 수로 살아남았겠어. 몇 날을 빈집에서 혼자 사는 이모는 드디어 큰 결심을 했어. 서울로 가기로. 서울 가서 말로만 들은 식모살이를 해도 혼자 몸 충분히 살 수는 있겠더래. 이모는 다음날 개나리 보찜을 지고 슬픈 기억만 있던 그 집을 영원히 떠났어. 지금이야 길이라도 좋지. 이모는 꼬불꼬불한 산길을 걸어 서울로 향했어. 차도 별로 없지만 차비라도 있어?
11살 굶주린 소녀가 목숨을 걸고 춘천에서 서울까지 길을 나선 거야. 길에서 배가 너무 고파 몇 번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단다. 그리고 다시 정신이 들면 길을 나서고 그렇게 며칠을 가다가 어느 날 한 민가를 만났다고 해. 이모는 한 발자국도 더 걸을 힘이 없어 그 농가를 찾았대. 그리고 구걸을 한 거야. 뭐라도 좋으니 먹을 것 좀 달라고. 그 농가 안주인은 이모를 아무 말도 없이 쳐다보더니 방에 들이곤 감자가 잔뜩 든 감자밥 한 그릇과 간장과 김치를 내왔다고 해. 이모가 지금도 얘기하시는 이모 인생에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야. 이모나 나나 감자를 참 좋아하거든. 난 분이 폴폴 나는 파삭한 감자를 정말 좋아해. 그래서 어릴 때도 지금도 내가 가면 이모가 간식으로 감자를 많이 쪄주시거든. 이모랑 밥을 먹으면 감자밥을 많이 해 먹었어. 근데 감자밥을 하면 꼭 이모는 내겐 국이며 계란 후라이, 고기나 생선을 해주셨는데 이모는 항상 간장과 김치만으로 맛있게 식사를 하곤 하셨는데 어느 날 궁금해서 질문을 한 내게 저 얘기를 해주셨지. 이모가 아는 세상에서 제일 맛난 음식이라며 내겐 그냥 맛으로 먹는 간식일 뿐인 감자가 이모에겐 생명인 거야. 감자를 먹으면 생명을 얻는 느낌이라시며 아주머니는 자기네도 형편이 너무 안 좋아 누굴 먹일 여력이 없지만 이모를 보는 순간 내가 쫓으면 얘는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더래. 이모는 그 집의 호의로 밥도 먹고 따뜻한 방에서 하룻밤 푹 자고는 다음날 일찍 다시 길을 나서셨대. 아주머니가 싸주신 소금 가늘한 감자밥 두 덩이를 보물처럼 품에 꼭 안고서 말이야. 그 두 덩이의 식은 감자밥을 아끼고 아껴 먹으시며 또 몇 날을 걷고 걸어 기어이 서울로 가셨어. 하지만 목숨 걸고 찾아간 서울 땅은 이모 생각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파라다이스가 아니더래. 그때가 1962년일 테니 오죽했겠어. 겨우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되지도 않은 시절인데 모두 못 살고 모두 굶주리던 시절이잖아. 이모는 한 끼 밥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다고 해. 노숙을 하시면서 밥만 먹여준다면 아무리 힘든 일도 마다 않으셨대. 심지어 일이 없으시면 시장에서 쓰레기도 뒤지셔선 줄인 배를 채우셨대. 그러다 시장통 거지패들에게 구역 침범했다고 죽지 않을 만큼 맞기도 하시고 식모살이라도 하자는 생각으로 서울로 오셨지만 11살 삐쩍거른 영양실조 소녀에게 집을 맡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일할 사람이 넘쳐나는 판에 이모는 서울에서도 철저한 아웃사이더로 사신 거야. 그러다 천만다행으로 조그마한 공장에 들어가시게 되었어. 거기서 미싱일을 배우셨대. 그땐 인건이니 근로자 복지 같은 개념은 아예 있지도 않은 시절이었지만 그나마 사장이 좋은 분이셔서 여공들을 위해 공장에서 가까운 집을 두어 채 사들여서 지금의 기숙사 개념으로 사용을 했나봐. 작은 방 하나에 5명도 넘게 함께 써야 했지만 그래도 따뜻한 방에 몸을 누일 수 있어서 더없이 행복하셨대. 밥은 월급 받으면 얼마씩 거두어 제일 어리고 막내인 이모가 거의 도맡아 하셨대. 거의 콩나물에 김치 하나, 어쩌다 고등어나 꽁치, 갈치, 지금은 비싼 생선인 고등어나 갈치가 그 시절엔 제일 싸고 흔한 반찬이었음. 그리고 동태찌개 정도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이모는 너무 행복했다셔. 그냥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단 거 하나만으로도. 그때의 공장 일은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살인적 그 자체였어. 해도 뜨기 전 아침에 나가서는 밤에 어두워져야 들어오고 시도 때도 없는 야간 작업에 일요일도 일하기 일쑤고. 그래도 이모는 꽤 안 부리고 열심히 일하셨어. 그렇게 10년을 일하자 이모는 어느새 모두가 알아주는 기술자가 되신 거야. 월급도 많아지고 돈도 좀 모으시고 몸도 좀 편해지셨어. 비트로 거느린 직공들도 좀 있는 반장도 되시고. 그러던 어느 날 또 불행이 찾아와.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던 고요한 밤에 사신이 찾아왔대. 연탄가스. 이모가 너무 머리가 아파 깨어났더니 병원이더래. 그렇게 가스를 맡은 5명이 다음날 아침에도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다른 방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그땐 이미 너무 늦어서 4명은 다 죽고 이모만 겨우 숨이 떨어지기 전에 발견이 되어서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거래. 우리 이모 명줄이 참 길지? 그렇게 이모는 질긴 명줄을 이어가셨어.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이모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하면서 춘천 이모 시리즈 60-1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와, 이거는 그 이모가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돼? 무당이 되기 전 일반인으로 살았을 때의 일이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뭔가 신기가 있어가지고 무당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사건이 있었었네. 춘천이모 시리즈 60-2편. 어느 분이 질문하셨던 영혼이 언제 생기냐는 질문에는 사실 저도 예전 참 궁금해한 적이 있어요. 저 질문의 이모왈, 사람이 엄마 아빠 뱃속에 정자 난자로 있을 때는 사람이 되기 위한 재료일 뿐 영혼은 없답니다. 사람으로서 영혼을 받는 순간은 수태되는 순간이래요. 그래서 미리 조심해야지 아무리 촉이라도 강제로 중절을 하는 건 한 생명을 뺏는 거래요. 그리고 어린 태아는 복중에 있을 때는 전생을 기억한대요.
시간이 지나며 망각되지만 믿으시는 분은 믿을 테고 아니신 분은 안 믿겠지만 전생의 기억을 잊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달라이 라마님이고요. 자, 그럼 춘천댁 얘기를 마무리해야죠. 이모는 병원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퇴원을 하셨대. 의료보험도 없던 시절 이모 형편으론 병원에 마음 편히 누워 계실 수 없으셨대. 다시 그 연탄가스가 새던 집으로 돌아와 모두 출근한 후 혼자 누워 몸 조리를 하셨고, 바로 옆방에서 며칠 전만 해도 같이 웃고 떠들던 가족 같았던 한방 식구들을 생각하니 기가 차시더래. 혼자 살아남은 죄책감도 너무 크시고 그러시다 선잠이 드셨다고 해. 근데 꿈결에 소리가 들리더래. 아이야, 넌 할 일이 많아. 아직 죽고 싶어도 죽을 때가 아니다 란 소리가 들리더래. 그리고 깨선 그냥 자신이 너무 거기에 대해 너무 생각해서 환청이 들린 거라 생각하셨어. 그 뒤 더는 특별한 일도 한동안 안 생겼고, 사나울 몸을 추스린 후 이모는 일상으로 돌아갔어. 다시 공장 일을 열심히 하며 전의 일을 잇겠다고 더 일에 열중하신 거야. 그렇게 얼마간 지난 후 이모에게 슬슬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이모가 잠이 들면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게 많은 사람이 꿈속에 나오더래.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이모에게 서로 어필을 하더래. 넌 날 받아 모셔야 한다고. 그렇게 이모에게 서로 자기 어필을 한 이름 모를 사람들이 박터지게 싸우기 시작했다고 해. 그 사람들은 서로 이모를 차지하려고 구애를 한 신들이었고, 이모를 사이에 두고 신들의 전쟁을 시작했어. 이모가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하시면서 이모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 이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모도 의도치 않은 뜻모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어. 오늘 어디로 가지 말라는 둥, 뭐뭐 하면 다칠 거라는 둥, 심지어 낙태를 고민하던 어떤 여공에겐 그 애 지우면 네 팔자에 더는 애가 없을 거라는 둥. 친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 사람 주위에 친한 사람들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말이야. 그렇게 방언이 터져선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기 시작하자 어떤 이는 충격받아 미쳐가는 거라고 했고, 좀 아는 이들은 무병, 신병이 든 거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이모는 본인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더래. 그냥 자기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자기 몸만 빌려 얘기를 하는 기분이더래. 그 와중에도 이모는 잠만 들면 꿈속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싸우더래. 옛날 갑옷 입은 장군 복장을 한 사람, 선비 복장을 한 사람, 화려한 간복을 입은 사람 등등. 이모는 잠을 제대로 자질 못해 안 좋은 몸이 더 안 좋아지셨어. 어떤 날은 미싱 작업 중 졸다가 자기 손가락에 박음질도 하시고, 곁에서 지켜보던 오래 같이 지낸 친구들이 이모에게 무당을 한번 찾아가 볼 것을 권하였다고 해. 이모는 처음엔 완강히 거부했대. 험난한 인생, 어떤 도움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아남으신 이모는 그 시절엔 철저한 무신론자셨다고 해. 신은 개뿔, 똥이다 하는 마인드로 사시는. 하지만 실제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던 일이며 매일 잠만 들면 꿈속에서 난리가 나니 이모도 마냥 손 놓고 기다리실 수만은 없으셨어. 그래서 한번 속는 셈 치고 가보자는 마음을 굳히셨는데, 이모는 그때 처음엔 몰랐던 사실을 깨달으셨대. 매일 꿈속에 신들이 나와서 UFC를 여셨는데 하루하루 날이 지나면서 신의 숫자가 하나 둘 줄더란 거지. 떨거지들은 KO 당해 떨어져 나간 거지. 그러던 와중에 이모는 드디어 당집에 가시게 되었어. 그래도 처음인데 제대로 찾아가셨나봐. 이모가 무당분께 들어갔는데 이모를 본 무당이 깜짝 놀라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래. 그리곤 공손히 이모에게 앉을 걸 권하시더래. 이몬 자기보다 나이가 20살은 많아 보이는 무당 아줌마가 자기에게 그러자 그게 너무 불편하시더래. 그래도 앉아서 얘기를 하려 하자 무당이 먼저 얘기를 했다고 해. 신병입니다. 내림 받으시는 거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이몬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리고 그러더래. 신기가 가득 차셨다고. 이 정도면 내림으로 신 받으시는 방법 이외엔 딴 방법은 없다고. 그럼 그걸 해주실 수 있냐고 이모가 물은 거야. 사실 그때까지도 이모는 불신을 하고 있었다고 해. 그 구타게에서 자기한테 돈 빼내려고 수쓰는 거라고. 근데 그 무당 아줌마가 하시는 말씀이 너무 뜻밖이더래. 어찌 감히 제가 신어머니가 되겠냐고. 저보다 훨씬 무력이 세신 분을 신어머니로 모시고 내림 받으셔야 제대로 받으신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한 분을 알려준 거야. 서연 이모 엄마. 하면서 춘천이모 시리즈 60-2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알게 된 거구나. 전에 이야기했을 때 신엄마라고 했었다. 서연이 이모 그 어머니가 엄청난 또 만신을 모시고 있는 무당이셨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박수무당도 대단하셨던 분이고 그 두 분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온 게 서연 이모고. 이런 식으로 춘천이모 시리즈 60-3편
이모는 주소랑 연락처 받아 들고 나온 거야. 그리고 집에 오셔서도 고민을 참 많이 하셨다고 해. 그 와중에도 잠만 드시면 타이틀 매치가 벌어졌대. 그리고 벌써 와중에 많은 떨거지 신들이 떨어져 나가고 꿈에 나오던 신들의 숫자도 확연히 줄었다고 해. 이모는 어느 쉬는 날 정말 큰 마음을 먹고는 무당 아줌마가 건네준 주소를 찾아 나섰대. 내비도 없던 시절 주소 하나 달랑 들고, 이때는 뭐 어디 찾아가려면 이제 그 대한민국 지도 같은 거 들고 찾아가긴 했어야 됐죠. 제가 기억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명절에 그 고향 가실 때 뭐 전국 지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항상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동네를 가니 요즘 내비보다 더 정확하게 그 집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야. 그냥 느낌이 빡 오더란다. 그렇게 골목을 누비다 도착한 곳이 그 적어준 주소더래. 그리곤 집에 들어가려 사람을 청했어. 그냥 겉보기엔 평범한 그 시절 가정집인 그곳은 인기척이 없던 거야. 한참을 그 집 앞에서 서성이던 이모는 급기야 걸음을 돌렸어.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기대가 컸던 이모는 실망도 크셨대. 용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올 것도 모르고 자리를 비웠나 하는 생각에 배신감마저 들더래. 이모는 다 잊고 살 때까지는 열심히 살리라 결심하고 발길을 돌리신 거야. 그렇게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으로 향하던 때였어. 이모가 가던 길 반대편에서 웬 아줌마가 허겁지겁 오시더래. 그리고 둘이 스쳐 지나갔지. 그런데 이모가 그 아줌마를 지나는데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 그리고 둘이 엇갈려 몇 걸음 안 가서는 그 아줌마가 이모를 급히 불러 세우더래. 처자, 나 좀 봐. 그러시더니 아무 말 없이 이모를 이모저모 한참 살피더래. 아무런 말도 없이 말이야. 그리곤 입을 떼시더래. 너 내 신딸애라. 그리고 그러시더래. 사람이 살면 흔적을 남기고 가야 하는데 말년에 너 만난 건 내 마지막 일인 것 같다고. 근데 더 웃긴 건 우리 이모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제일 편한 기분이더래. 그냥 그분이 내 엄마 같은 기분. 이모는 그 얘기를 듣고 다니던 공장을 미련 없이 그만두셨어. 그날부터 그분의 신딸로 사신 거지. 그날로 말리는 공장을 그만두시고는 그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해. 그 집에서 사시면서 제대로 된 무당이 되기 위한 수업을 하신 거지. 이모가 그때 집에 갔을 때 못 본 건 신엄마인 서연이 이모네 엄마가 기도 가셨을 때 간 거였는데 엄마 꿈에 모시는 신이 오셔서 그러더래. 이거사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빨리 집에 가라고. 그리고 이모는 그분의 제자이자 신딸로 사셨대. 신딸? 그거 식모나 별 다른 거 없어. 그냥 그 집 종인 거지. 근데 그때 그 집 외동딸이랑 친해진 거야. 그 양반이 서연 이모. 신기는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애가 간혹 툭툭 던지는 한마디가 이모에겐 비수처럼 꽂히더래. 타고난 능력은 어쩔 수 없는겨. 나 여기서 무속 얘기 조금만 해도 되나? 무당이 뭐라고 생각함? 무당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무당의 제일 큰 의미는 인간 사회에 관여하고 싶어하는 신들의 욕망임. 신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스스로는 인간의 일에 관여할 수 없거든. 그래서 중간자로 무당이나 다른 영매를 세우는 거거든. 보통 무당을 기르는 기준으로 세순무, 강신무로 나눔. 이건 어떤 기준에도 없는 건데 사람들은 그게 진리라 생각해. 무속인끼리는 세습, 강신 이런 거 얘기 안 하거든. 저건 나누기 좋아하는 일부 민속 학자들이 자기 편한 대로 나눴던 거야. 그리고 민간에 퍼졌지. 흔히들 강신무는 신을 받아 신내림한 진짜 무당, 세순무는 그냥 집에 무당이 있었는데 그 업을 이은 사람이라 생각해. 그게 어느 정도는 맞아. 신줄도 안 타고난 주제에 무당 노릇하는 가짜도 진짜 많거든. 내가 강신무랑 세순무 차이를 얘기해줄게 하면서 60-3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가죠. 춘천이모 시리즈 60-4편. 강신무는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내리게 되어 집안 내력과 관계없이 무당이 된 경우야. 이런 경우 그 사람 주위의 사람은 무업과는 관계없고 그 사람 일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물론 그 사람을 일대로 해서 자손들에게 신이 대물림되는 경우도 있어. 그건 세순무가 되는 거지. 보통 강신무는 말 그대로 갑툭튀이기에 전혀 무속과는 관계없는 직업이나 삶을 살아온 사람이 많아. 강신무의 경우 어느 정도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보통이야. 신이 재능 보고 찾아온 경우니까. 대신 신과의 조화를 100% 맞추는 경우는 드물어. 옷으로 따지면 강신무는 브랜드 기성복이라 보면 돼. 좋긴 하지만 내 몸에 딱 맞진 않아. 내가 아는 강신무의 대표 케이스가 춘천이모야. 세순무는 집안의 신줄을 타고 신이 세습되는 거야. 보통 이런 집안은 혼인도 같은 집안끼리 하기에 흔히 온 가족이 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도 아들, 딸도 말이야. 지금은 핵가족이라 예전같이 일가가 다 같이 구성
구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만 세순무는 원래 제대로 된 신 받으면 통상 강신무보다 세. 대를 걸치며 신 모시기에 적합하도록 특화된 육체야. 당연 싱크로율이 좋겠지? 보통 무당은 신을 담는 그릇이거든. 재능 있는 무고를 신이 미치도록 탐내는 이유도 그 이유야. 어떤 무당을 만나냐에 따라 신도 잘 나가는 일진이 되느냐, 별 볼 일 없는 쭈구리가 되느냐 갈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의 능력이 있는 신도 50밖에 담을 수 없는 무당 만나면 50 이상의 힘을 못 내거든. 하지만 반대로 80의 힘밖에 없는 신이라도 무당의 수용 능력이 100이면 자기가 가진 힘 80을 유감없이 쓸 수 있어. 분명 100의 힘이 있는 신은 80의 신보다 상위신이지만 실제로는 그르신 무당의 자질에 따라 수모를 당하는 거지. 창피하시겠지? 그래도 신은 한번 재능이 특출한 제목을 발견하면 꼭 깨무시고 제발 떨어지라고 생쇼를 해도 안 가시는 거야. 그런데 세순무는 대부분 1인 전승이야. 뭔 얘긴가 하니 1세대의 여러 자손들 중 가장 뛰어난 한 명에게 몰빵이란 얘기거든. 그래야 최고의 수제 맞춤 양복이 나올 거 아니야? 무속인 집안이라고 다 신기 타고나는 거 아니다? 근데 자기 재능도 없으면서 어린 시절부터 보고 들은 거 있어서 이거저거 하다 잘 안 되면 그냥 에라이 무당이나 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사입이고 얼치기야. 이런 사람들 특징이 지는 뭐 보여줄 거 없으니까 집안 자랑 늘어나요. 형제 누가 용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무당이고 할머니는 나라에서 알아주던 만신이었고 내가 듣기엔 꼭 우리 집은 저렇게 내려오고 난 빈껍질 쭉쟁이입니다, 그렇게 들려. 능력을 보여주면 되지. 입만 산 사람은 가까이 하지마. 내 주위 사람 중 내가 아는 최강의 세순무는 서연이모야. 따니모는 그러고 보니 다 강신무네. 서연이모 엄마를 신어머니로 모시고 정식 무당이 되기 위해 수업을 받으시며 제일 처음 하신 게 소위 말하는 춘천이모 누룽굿이었대. 그때쯤엔 이미 신들의 전쟁이 끝나고 최종 승자가 결정되었어. 지금 이모가 모시는 대신할배야. 어느 날 꿈에 씩씩하게 혼자 나오셔선 계속 날 받으라고 보채시더래. 신 엄마가 굿을 준비하고 이모를 데리고 굿을 하셨고 그 뒤론 이모가 정식 신내림 받으실 때까지 더 이상 꿈에 나타나는 일은 없었다고 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누룽굿은 그런 이름의 굿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엄청 무엄한 말이야. 신을 누르다니. 그거에서 눌릴 거면 애초에 잡기였지 신이 아니었던 거지. 그건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좀 봐달라고 비는 굿이야. 그때도 우리 이모네 할배가 워낙 급하게 밀어붙여내서 좀 릴렉스 한 거였다고 해. 신도 성격이 다 다르다? 과묵한 신, 성격 급한 신, 잘 삐지는 신 등등. 그때 신 엄마였던 서연 이모네 엄마가 이렇게 기도한 거야. 아따 그 양반 참 성격도 급하셔. 우물 가서 숭늉 찾겠네. 좀 몇 년 진득하니 기다려봐요. 내가 얘 아주 깔쌈한 무당으로 만들어 내림받아 줄 테니 자꾸 보채면 삐집니다. 그런 후엔 이모도 편히 잘 수 있었대. 그리고는 몇 년 신엄마에게 여러 가지 공부와 따라다니며 실습을 하셨다고 해. 이모가 서연 이모네 있으면서 11살에 헤어진 2살 어린 남동생을 딱 한 번 만났었다고 해. 그런데 그게 지금도 이모 가슴에 남는 아픈 상처가 될 줄이야. 하면서 춘천이모 시리즈 60-4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갈게요. 춘천이모 시리즈 60-5편. 이모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자 11살 때 촌수도 희미한 먼 친척집에 양자로 들어간 남동생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 워낙 끼니 걱정하던 가난한 집에 친척들과도 왕래가 없었던 터라 11살 어린 시절 동생을 찾을 만한 기억은 하나도 없었기에 막막하기만 했는데 춘천도 몇 번 다녀오시고 마을 사람들도 찾아 물으시고 하셔서 겨우 단서를 찾아 연락이 닿았다고 해. 처음 전화로 동생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셔. 처음 수화기 너머로 동생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아늑하고 울음밖에 안 나오시더래. 겨우 안부 정도만 간신히 묻곤 만날 약속을 하시고는 또 전화를 끊고 주저앉아 몇 시간을 더 우셨대. 꿈인지 생신지 몰라서 말이야. 며칠 후 드디어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 되었어. 서울 모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었대. 이모는 아침부터 너무 들떠 있었어. 몇 벌 되지도 않았던 이 옷 저 옷을 입어보며 10여 년 만에 만나는 동생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말이야. 드디어 약속 시간이 되어 나가는 이모에게 신엄마는 적지 않은 용돈을 쥐어주며 잘 다녀오라 배웅해주었는데 이모가 멀어지자 혼잣말로 가엾은 것, 마음의 상처나 많이 받지 않으면 좋으련만 하시더래. 옆에 같이 있었던 서연 이모가 나중에 해준 얘기야. 서연 이모는 엄마가 왜 저러시나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어머닌 다 아신 것 같더래. 그리고 그날 저녁 늦지막히 돌아오신 춘천 이모는 신엄마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고 해. 여러가지 궁금했던 서연 이모가 방에 들어가려 하자 방 안에서 이모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래. 서연 이모가 놀라서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신엄마가 그러셨어. 놔둬라, 언니 혼자 실컷 울게.
그 뒤로도 한참을 이모의 울음이 계속되었어. 서연이 이모는 궁금했지만 어쩌질 못했대. 그날 이모는 부푼 마음으로 동생을 만났고 처음엔 참 좋았대. 살아온 얘기도 서로 하면서 핏줄에 대한 그동안의 그리움을 풀었대. 그러다 지금 어찌 사는지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모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조심스레 얘기하며 지금 무속 수업을 받는 얘기를 했다고 해. 그러자 얘기를 듣던 동생의 눈빛이 변하더래. 10여 년 만에 만난 누나를 무슨 원수 보듯 하며 미신에 빠졌다며 비난을 퍼붓더래. 그 남동생이 그때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다니던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거야. 그 동생의 눈엔 누나는 사탄의 꼬임에 빠진 가련한 중생이었던 거였지. 그놈의 종교가 뭔지 그리 오랜만에 만난 누나한테 그럴 필요 있나? 그 이상의 자세한 얘기는 나도 몰라. 이모가 얘기를 안 하니. 하지만 이해심이 그리 많으신 이모가 그날 이후로 동생을 다신 안 만났다니 대충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마음일지는 충분히 예상이 가. 지금 동생분 목사가 되었던지 교회 일 하며 사시겠지. 이모는 그 뒤 관심을 아예 끊으셔서 생사도 모른다 하셔. 모질 땐 정말 모지셔. 이모는 그 집에서 착실히 몇 년 수업을 하신 후 드디어 정식으로 내림을 받으시어 무속인이 되셨고 이모가 내림 받으시는 날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였다지. 정식무당이 되실 때쯤 신어머니이신 서연 이모 어머니가 노안으로 아프셔서 바로 안 떠나고 옆에서 몇 년 도우시다 도저히 무업을 더 하시지 못하고 접으신 후 따로 독립하시어 지금 계신 바로 그 집에 터잡으시고 그 몇 년 후 둥이를 만나게 돼. 이모의 슬프면서도 아픈 유년 시절이지만 이모에게 어찌 기억되는지 짐작을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어. 나 어린 꼬마였을 때 하루는 이모가 춘천을 2, 3일 다녀오신 일이 있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 어린 시절 살던 그곳에 양지 바른 땅을 사셔선 부모님과 형제들을 이장하고 오신 거였어. 나도 커서 몇 번 모시고 다녀왔었는데 참 잘 꾸며놓았더라. 이모 부모님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어. 어릴 때 이장하고 오셨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계신 거야. 왜 그러시나 했더니 날 부르시는 거야. 가보니 이거 보라며 뭔 낡은 나무 토막 하나를 보여주시더라. 가만 보니 손으로 대충 얼굴만 깎은 나무 인형이었어. 이모가 그러더라고. 예전 어릴 때 아버지가 깎아주신 인형이라고. 거기 천으로 옷 입히며 놀았다며. 이장하러 가서 집터 둘러보다 찾았다시며 그리 즐거워하시더라. 이모가 세상에서 가져본 유일한 장난감이셨대. 정성껏 닦아 이모가 손수 옷 해 입히시고 유리상자에 넣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곤 지금도 시간만 나면 꺼내보셔. 인형을 쓰다듬을 때 이모의 눈은 항상 애잔한 그리움이 가득하셔. 하면서 춘천이모 시리즈 60-5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그 60편이 60-1, 2, 3, 4, 5로 해가지고 쭉 나눠졌는데 춘천이모의 좀 과거사라고 해야 되나요?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또 어떻게 무당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고 이게 처음부터 뭔가 무당으로 활동을 했던 게 아니고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뭔가 자꾸 기이한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무당을 찾아가게 됐고 그게 또 연과 연이 돼가지고 뭐 신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이런 식의 스토리가 있었었네. 뭔가 춘천이모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좀 더 친근한 마음이 생겼는데 또 과거가 역시나 또 쉽지 않은 과거였네요. 춘천이모가.